네, 경제화는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 정원 특파원에 저희가 보도로도 말씀드렸는데 김 교수님 어제 뭐 잠 못 주무셨겠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시느라고. 예, 저도 항상 실시간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잠을 못 잤습니다. 자, FOMC 9월 결과 오늘 새벽에 발표됐는데 네, 기준 금리는 일단 동결됐습니다. 쉬어가는 네. 얘기인데 일단 가장 큰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금리 동결은 99%가 시장이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는 금리 동결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가 아니라 9월은 이후에. 금리 동결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금리 인상의 끝일까?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놓을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은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점도표라든가 연준이 바라본 미국 경제가 중요한데 미국 경제를 굉장히 강하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했는데도 미국 경기가 그렇게 침체가 강하게 안 오니까 쉽게 말하면 더 금리 인상해도 된다라는 여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그 있습니다. 명분을 남겨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주요 연사들이 소위 FOMC 위원들이 미국 경제가 그렇게 강한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물가가 안 잡혔다면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또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나름 더 탄탄하고 물가는 아직 안 잡힌 상황.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놓은 모습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언론들이 이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여러 썸네일을 통해서도 이제 뭐 어제 그 FOMC 결과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네. 교수님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실 때 이게 매파적 동결이었는지 뭐 비둘기파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예상 정도였는지 더 심했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보죠. 정확히 예상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래 예를 들어 한 6, 7, 8월 이후로 6월, 7월, 8월 동안 이 스탠스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정말 9월 FOMC 회의인지 아니면 지난 6월 FOMC 회의인지 어떤 그 시점을 막론하고 발언한 발언들이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매파적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5.5%에서 계속 동결해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하나 정도 더 올려서 향후 동결해 나가거나 그런 스탠스는 지난 한 6월 정도부터 비슷하게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 그러니까 이번엔 동결이었지만 앞으로 얼마큼까지 올릴 수 있다. 그 점도표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거였는데 예. 내년 말 예상 금리 수준을 5.1%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6월보다는 이게 0.5% 포인트 높아진 거기 때문에 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 안 할 거야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현재. 근데 지금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하는 언제일까 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제가 그려보면 이 화살표가 이 5.5%에서 계속 가다가 언젠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행하는 시점에 대한 궁금함인데 이게 살짝 평행이동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4.6%로 24년 금리를 전망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4년 한 해 동안 금리를 4번 인하하는 거거든요. 그럼 4번의 FOMC 회의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4.6%가 아니라 5.1%로 전망한다는 얘기는 2번만 인하한다는 거예요. 0.25씩 2번. 그렇죠. 그럼 2번만 인하한다면 상반기 동안에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 인하가 전혀 없고 하반기도 뭐 6월이나 7월 이후에나 금리 인하가 있겠다. 그러니까 24년 하반기 끝자락에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금리 인하의 시점이 더 멀어져 간 모습.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더 좀 매파적이다 약간 판단할 좀 수 있겠죠. 실망되는 듯한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한 중반쯤이면 인하하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었다가 그 기대감이 더 뒤로 미뤄진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실망한 거죠. 매를 먼저 맞고 또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네. 또 해소할 수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 그 올해 말 금리 같은 경우는 직전 전망했던 5.6%랑 동일했거든요. 네. 과연 이제 이번엔 스킵을 했는데 넘어갔는데 예. 연말에 과연 한 번 더 올릴 것인가 네. 아닌 것인가 이거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네, 있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만 본다면 금리 인상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종전보다 그래도 뭐 종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10% 정도로 정의를 했다면 지금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 15%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9월 한 달 동안 발표되는 PCE 데이터가 있습니다. 9월 말일에. 역시 10월 달에도 PCE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봐가면서 또 실업률 데이터들을 봐가면서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오네? 아니면 물가가 안 잡히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가면서 역시 11월에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연준이 금리 동결했기 때문에 한미 금리 격차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2% 포인트 차이인데 네. 다음 달에 이제 금통위 있잖아요. 근데 네. 요즘 뭐 경기 상황도 그렇고 금통위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연준보다 더 골치 아픈 상황일 수 있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될 텐데 네. 일단 올리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만약에 어제 금리를 오늘 새벽이라고 봐야겠죠. 음. 금리를 올렸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인상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미국 자국 경제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면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자국 경제도 보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고민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어쨌든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했고 그러면 동결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 금리 차, 2%포인트의 이 금리 차, 요 정도를 유지해 나가면서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11월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히 우리 금통위는 10월에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중순쯤에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네라고 판단을 한다면 2.25%포인트로 지금도 역사상 최대 격차를 갖고 있는데 이 격차가 더 추가적으로 벌어지면 추가적인 강달러가 야기되고 예. 자금 유출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금리 인상 추가적인 가능성 여부를 좀 진단해 가면서 가늠해 보면서 우리 통화 정책의 의사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추경호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만약에 연준이 연말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이제 2.25% 차이. 그렇죠. 물론 예전에 교수님께서 예전처럼 그 금리 차 때문에 뭐 예전처럼 외화 자금이 바로 유출된다거나 이런 뭐 네. 패턴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네. 금리 차가 한미 간에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담이죠. 예.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가에 대한 좀 전망을 해보죠. 네, 지금보다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거예요. 2%포인트도 처음 와본 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낯선 땅에 또 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도 나머지 여건이 같다고 전제하면 강달러 가능성은 높고요. 그죠? 예. 그리고 자금 유출 가능성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우리 한국 경제의 부정적 영향도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행의 판단은 그게 걱정이기보다는 국내 내부적인 문제, 소위 부동산 PF 금융부실 문제, 그렇죠. 이게 많이 걱정이 돼서 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네. 고려될 것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금리 인상 격차를 좁혀가면서 인상해 나가기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을 좀 한번 헤아려 본다면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교수님은 2.25%가 된다 하더라도 네. 더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현재로서는 거기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국내 상황을 스탠스를 고려할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만큼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인 겁니다. 그 그러니까 추이를 지켜봐야겠고요. 격차를 좁혀도 위태위태하고 좁히지 않아도 위태위태한 건데 뭐가 더 위태위태한 거냐? 뭐가 그 충격이 더 큰 거냐? 경중을 좀 따져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준이 그리고 실업률 전망치는 낮췄고요. 네. GDP 성장률 전망치는 좀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경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네. 경착륙 말고 연착륙을 확신한 듯한 경제 네. 전망 요약도 발표를 했는데 예. 뭐 파월 의장이 이제 이런 자신감을 나타내면서도 변수가 존재한다. 물론 이제 항상 변수를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어요? 네,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일단 경제 성장률은요. 물론 FOMC 위원들의 판단인 거예요. 종전 6월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1.0%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랬었죠. 이건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망치를 수정했는데 2.1%로 올려잡았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강한 미국 경제의 모습이 확인된다.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경제 전망이라기보다는 FOMC 그 금리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자들의 생각을 잠정적 전망치군요. 종합해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그만큼 이 위원들이 봤을 때 적어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경제 우리나라처럼 우리 경제 신경 쓰느라고 금리 인상 못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미국 경제에 신경 써서 금리 인상 못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코어 CPI라든가 이런 물가 문제가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 대규모 파업이 일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 회사 그렇죠? 파업. 이 파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파업이 빨리 종결되더라도 임금 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야기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죠. 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또 문제입니다. 생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부품 가격이 올라요. 물류 맞아요. 가격이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물가가 안 잡힐 여지가 또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변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종전보다는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유가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국제 유가도 변수입니다. 어느새 90달러를 초과했는데요. 이제 작년보다 비교해 보면 국제 유가가 낮은 수준이지만 11월까지 이런 흐름을 계속된다면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작년 국제 유가보다도 높아지는 또 크로스되는 구간이 옵니다.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22년 한 해에는 6월, 7월 정도가 국제 유가의 정점이었고 그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됐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의 경우에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로스 된다면 전년 동월 대비 국제 유가마저도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럼 물가 잡는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외생 변수기 때문에 참 답답한 입장인데 그렇죠. 좀 잘 조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프랑스로 가볼게요. 네.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자, 프랑스 파리에 내년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올림픽입니다. 파리 올림픽. 그렇죠. 예, 예. 파리 올림픽에서 전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시킵니다. 전면. 오로지 전기차나 그린카만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국산 전기차 혹은 EU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저소득층한테 약 7,000유로를 전기차 보조금으로 줍니다.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고소득층한테는 대략 5,000유로 정도의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탄소 배출량이 많을 경우 그럼 환경 점수가 나빠지겠죠. 그렇죠. 그런 자동차의 경우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믹스, 특히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프랑스 시장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